자, 저작물의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을 이루는 첫 번째가 창작성이고요. 두 번째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어야 된다. 자, 여기서 사상 또는 감정은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상 또는 감정을 통틀어서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 어떤 심오한 그런 철학적이라든가 심리학적 이런 것 외에도 우리가 공유를 좀 하고 생각이나 기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다. 그래서 어떤 뭐 좋다, 나쁘다, 싫다,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사상 또는 감정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 그러니까 팩트죠. 팩트 그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 이런 것은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건 저작물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런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내가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게 됐을 때 그것이 저작물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표현의 어떤 소재가 되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식 시세, 오늘의 날씨, 오늘 기온, 또는 어제의 경기 스코어, 이런 것들은 전부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물이 될 수가 없고요. 거기에 어떤 나의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사실에 나의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사상 또는 감정이 형성되는 과정이죠.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다가 나의 주관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사상 또는 이제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됐을 때 그것이 저작물이 되는 것이지, 그 기초가 되는 소재가 되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나의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사상 또는 감정이 생겨나고 그것이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어라든가 소리라든가 영상, 이런 매체를 통해서, 즉 어떤 표현 수단을 통해서 이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음악이 이미 작곡이 완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즉 악보에 기록을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테이프에 녹음을 한다든가 아니면 컴퓨터 파일로 저장을 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은 내 머릿속에는 이미 표현이 다 완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어나 소리, 영상,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표현 매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되면 어문 저작물, 소리로 표현되면 음악 저작물, 영상으로 표현되면 영상 저작물, 시각적 형상으로 표현되면 미술 저작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상이나 감정이 외부적으로 표현돼야 된다. 그 다음에 공개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표현만 되면 되지, 그것이 공개, 즉 퍼블릭, 공개라는 건 퍼블릭화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를 하나 창작을 해서 일기장에 몰래 써놓고서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도 저작물로는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비록 그것이 나 혼자만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즉 여기서 이제 표현이라는 것은 공개, 다시 말하면 공표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표현만 되면 되지, 그것이 공적인 그런 퍼블릭의 단계로 들어갔어야 하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나 혼자 방에서 기분이 좋아서 자작곡으로 노래를 흥얼흥얼 불렀다. 네, 그건 역시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출해 보니까 BTS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새로 발표를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방에서 불렀던 것과 똑같은 노래더라, 똑같다, 표절이다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뭔가요? 입증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증명을 못 한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입증의 곤란성,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작물로 성립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정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 저작권법의 차이점인데요. 미국 저작권법은 외부로 표현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정한 시간적인 영속성을 가지는 어떤 매체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저작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혼자서 방에서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그냥 이렇게 표현되면서 곧바로 사라져 버렸죠. 그것은 아직 저작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정한 영속성을 가지는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가지는 매체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악보에 기록을 해놓든가 아니면 녹음을 해놓든가 그것도 뭐 녹화를 하든가 아니면 컴퓨터 파일로 저장을 하든가 소설이라면 원고지에 써놓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든가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구슬로 녹음을 해놓든가 어쨌든 그런 고정화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저작물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정화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표현만 되면 되지 굳이 어떤 매체에 기록까지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즉흥곡이라든가 그냥 한번 부르고 사라져버린 그런 곡들도 다 저작물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실제 소송이 됐을 때 과연 내가 그런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주장할 때 과연 얼마나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입증의 문제이지 그것이 저작물로 성립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고정을 요건으로 합니다.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저작권법 2조에 보시면은 영상 저작물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하면은 영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연속적인 영상에 수록된 것으로서 기계나 전자장치에 의해서 보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기계나 전자장치에 의해서 재생해서 보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영상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계나 전자장치에 의해서 재생해서 보거나 보고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 법의 영상 저작물은 이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이제 연속적인 영상으로 수록된 수록이라는 그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어떤 그 고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저작물 이외의 다른 저작물들은 이제 고정을 요건을 하고 있지 않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애매한 것이 사진 저작물 같은 경우에요. 사진 저작물은 이제 보통 뭐 필름 같은데 저장이 자동적으로 되죠. 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을 이제 촬영을 하면은 그 이제 자동적으로 어떤 이제 내 카메라나 또는 핸드폰에 저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의 무엇을 말한다 하는 그 정의 규정상 고정화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영상 저작물 뿐입니다. 사진에서도 뭐 반드시 고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저작권법에서의 큰 쟁점 두 가지가 하나는 성립 요건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보호 범위의 문제라고 했죠. 우리 뭐 특허에서도 보호 범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허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나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 발명까지 보호를 해주죠. 그러니까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균등 영역까지가 보호 범위가 되는 것이고 상표는 유사 상표까지 보호 범위가 미치죠. 내가 물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적극적인 이제 사용권의 범위는 동일 범위까지지만은 소극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그 유사 범위까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유사 범위까지가 상표의 보호 범위다. 등록 상표의 보호 범위는 유사 범위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작물의 보호 범위는 그럼 어디까지냐? 저작물의 보호 범위는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됩니다. 저작물의 내적인 보호 범위와 그 다음에 외적인 보호 범위가 있습니다. 저작물의 내적인 보호 범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저작물 속에도 그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의 저작물 속에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적인 보호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보호 범위는 그 저작물과 얼마나 비슷한 컨텐츠에까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아까 특허에서는 균등 범위까지라고 했고요. 상표에서는 유사 범위까지라고 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까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균등 범위도 아니고 유사 범위도 아니고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범위까지가 이 외적인 보호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보호 범위에 대해서는 오늘 그 강의의 마지막 부분쯤, 이따 오후에 마지막 부분쯤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먼저 여기서는 내적인 보호 범위, 하나의 저작물 속에서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도 그 보호받는 범위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그런 판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두 저작물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연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그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보호를 받는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런 판결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저작물이 굉장히 유사하게 보여요. 뭐 너무나 흡사해서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하다. 그런데 그 비슷하게 느끼는 이유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청취자의 입장에서 유사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무리 유사하게 느껴져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원고의 저작물 속에 있는 그 보호받는 부분이 피고의 저작물에서 모방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두 저작물 사이에 바로 그 보호받는 부분의 유사성, 보호받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것을 보는 감상자의 입장에서 유사하다고,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저작물 속에서 그러면은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구별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제 그 구분을 하는 원칙, 그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입니다. 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아주 중요한 우리 저작권법의 대원칙이고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누누이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은 뭐냐면 하나의 저작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나눈다. 이게 나누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 저작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작물이란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저작물이고, 그 사상이나 감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그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아이디어의 표현 이분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사상이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특히 그 내적인 보호 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서의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서는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사상,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이미 기존에 있던 어떤 선행 컨텐츠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유산들, 이런 것들도 전부 아이디어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아이디어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사상 그 자체 또는 절차, 프로세스 같은 거죠. 운영 방법, 어떤 솔루션, 해법 같은 거, 수학적인 개념, 컨셉,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를 두는데요. 어떤 그 게임의 진행 방식 같은 그것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컨셉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진행 방식이라든가 어떤 뭐 나는 가수다, 우리 결혼했어요, 미스터 트롯 이런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 또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어떤 진행 방식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아이디어, 컨셉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법, 솔루션, 어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운용 방법,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알고리즘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알고리즘이 이제 바로 어떤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것.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면은 어떤 이제 알고리즘을 내가 이제 구성을 하고 그 알고리즘을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소스 코드를 짜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은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진 그런 소스 코드들, 이 소스 코드가 이제 표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그 알고리즘 자체는 보호를 하지 않고 그 소스 코드의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를 한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권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알고리즘이 동일하면은 결국 컴퓨터의 그 작업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죠. 그런데 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소스 코드만 다양하게 하면은 다 다른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다른 저작물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아이디어,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나 짰다, 개발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프로그램을 보고서 그 알고리즘을 똑같이, 알고리즘은 똑같은데 소스 코드만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건 다른 저작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자들은요, 알고리즘만 파악이 되면은 소스 코드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게 뭡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 저작권법에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 이제 이것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자라 이런 명령을 한 줄로 쭉 이제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짰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보고서 똑같은 알고리즘을 그것을 뭐 6줄로 나눠서 표현한다든가 그러면 다른 저작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짰던 사람이 그 한 줄로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6줄로 소스 코드를 달리 표현한 사람에게 대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결국 그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특허법은 표현이 아니라 사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체를 보호를 하죠. 특허법에 의한 보호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법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법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이런 그 솔루션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게임의 진행 방식 이런 것.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린 미스터 트롯이나 이런 게임의 진행 방식 같은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도 통설적인 입장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2017년도에 한 3, 4년 됐죠. 그 대법원에서 아주 그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그 짝이라는 그 S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짝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그 아마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그 초면의 남녀들이 모여서 뭐 어떤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서로 이렇게 뭐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그 마음에 드는 짝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아마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종전에도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은 뭐 있었죠. 제가 젊었을 때는 뭐 행운의 청춘 열차 그래서 뭐
젊은 남녀가 나와서 서로 이렇게 뭐 대화를 이어가다가 서로 뭐 질문도 던지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짝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마 뭐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짝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TVN이라는 그 다른 방송국에서 그 제목도 비슷해요. 짝인데 이 짝은 아 모음으로 돼 있죠. 근데 이 그 TVN에서는 야 모음으로 짝이라는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 SBS의 짝 프로그램을 좀 패러디한 것 같기도 한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상당히 유사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좀 더 그 뭐 그 TVN의 그 짝을 보니까 일반 남녀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신동엽 씨인가요? 뭐 그 이제 그분이 이제 출연을 하고 뭐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컨셉은 상당히 비슷한데 이제 표현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SBS에서 그 TVN을 상대로 해가지고 TVN은 아마 그 CJ 엔터테인먼트였던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표절 프로그램이다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심, 2심에서는 그런 어떤 이제 그 SBS의 프로그램과 TVN의 프로그램은 둘 다 이제 그 게임의 진행 방식이 틀린 건데 방식이 유사한 거죠. 뭐 출연자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 게임의 진행 방식이 유사하다. 이제 그것을 SBS에서 주장을 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바로 지금 본 것처럼 이런 게임의 진행 방식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고 해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비록 이런 게임의 진행 방식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게임의 진행 방식이 여러 그 곳에서 있었던 그런 게임의 진행 방식 그 요소들이 다양하게 모여져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어떤 이제 구체적인 그런 이제 표현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프로그램 다른 일반적인 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짝짓기 프로그램 행운의 청춘 열차라든가 이런 것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그런 창의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다면 이것은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 그것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순수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임의 진행 방식 이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데 이제 그런 그 게임의 진행 방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모여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진행 방식, 여기에 있던 진행 방식, 또 다른 프로그램에 있던 진행 방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모여지고 거기에 이 프로그램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게임의 진행 방식이 더해져서 하나의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그동안에 있었던 이 게임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창의성이 있는 게임의 진행 방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순수하게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떤 상당히 표현적인 요소를 갖춘 저작물로 볼 수가 있다 해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2018년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 포레스트 매니아라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 게임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외국 회사와 우리나라 회사 사이에 소송이 됐던 건데 그 게임의 진행 방식이 상당히 비슷해요. 포레스트 매니아와 뭐 포레스트 검프인가요? 뭐 이제 포레스트 검프는 아니고 포레스트 매니아. 하여튼 그걸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은 그 화면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1심 그 하급심에서는 이 게임의 진행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 게임의 진행 방식은 일종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 게임의 진행 방식 비록 게임의 진행 방식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지만 이것이 어떤 기존에 있던 그런 것과 유사하거나 그냥 그 단순한 그런 게임의 진행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여러 게임에서 그 방식들을 수집을 해오고 거기에다가 이 게임을 개발한 업체에서 독창적으로 부여한 상당한 요소들이 거기에 덧붙여져서 기존에 있었던 게임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었을 때 이것을 순수한 아이디어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 상당히 표현적인 요소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권에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에 해당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볼 때 지금도 어떤 게임의 진행 방식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현재도 원칙은 원칙입니다만은 이렇게 그 아주 그 상당히 그 많은 요소들이 모여져서 다른 작품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그런 특징을 갖추게 되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방송을 그걸 이제 방송 포맷이라고 하죠. 그런 방송의 진행 방식을 그 포맷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것이겠죠. 그 방송 포맷을 특히 이제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도전 골든벨 이게 그 우리나라의 방송 포맷으로 최초로 수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도전 골든벨은 중동 지역에 수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는 가수다, 우리 결혼했어요,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요? 제목이 벌써 그것도 수출이 됐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수출이 되는데 그 방송 포맷을 수출할 때 보면은 그 포맷 바이블이라고 해서 그 방송을 제작하는 그 포맷을 아주 거의 책자 두꺼운 책자 하나가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어느 타임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 진행자가 어떤 멘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출연자들은 그 무대의 어느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무대의 배경에 어떤 이제 그 장치를 하고 카메라는 어느 쪽에서 촬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재된 그런 그 거의 책자 이걸 이제 포맷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포맷 바이블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포맷 바이블을 제공을 해서 수출하는 것이죠. 포맷 바이블을 이제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제 그런 포맷을 수출할 때는 그런 포맷 바이블을 제공을 하고 아울러 그 방송 프로그램의 실제 제작에 관여했던 PD를 한 명 이제 파견을 하는데 그 PD를 플라잉 PD라고 하더라고요. 플라잉 PD. 그래서 방송 포맷을 제공하고 플라잉 PD를 이제 한 명이 한 명, 두 명이 두 명 이렇게 파견을 해서 이제 방송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게 그래서 이런 기존의 우리가 흔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방송 포맷 이런 것도 최근에 이제 그래서 그런 저작물들을 경계 저작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저작물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산업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고요. 잠깐 쉬겠습니다.